해변이 좋은 나라에 어디 가서 월드컵에 가고 싶어 한다. 아 이제는 대표팀으로. 네, 대표팀이 그래도 재계약 안 할 것 같다. 양양 괜찮은데. 네? 양양 괜찮은데. 양양 핫하고. 아니 한국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수차에 깔렸는데 본인이 코리안 가이잖아 다. 그렇지 그렇지. 오 코리안 코리안 가이즈. 따로 우리 찬호하고 영주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그냥 그 편집 없이 라이브로 네. 따로 채널 하나 팔까? 그럼 우리 바로 영구정지 먹을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라이브로 이걸 그냥 내보내면 영정 먹을 것 같은데. 축구 얘기 안 하고 다 놓다 붙고. 다 노딱보다 수익 노딱 창출 붙고. 금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 편집해서 이런 거 안 나왔고 막 이러면서. 보면 오늘도 딱 들어왔는데 푸틴 오늘 기사 얘기하고 있고 되게 시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 네. 찬호도 영주는 잘 모르겠는데 찬호는 많더라고. 옹중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네. 네, 영주 저는 보는 것만 봐요. 요즘 약간 의욕이 없지 영은 지금. 네. 지금 저는 왜냐면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야 되게 웃긴 게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럴수록 점점 의욕이 없어져. 네. 의욕이 원래 넘쳐드는 겁니까? 술도 안 그러니까, 먹지. 담배도 줄여야 그러니까. 되지. 아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피곤해. 아. 너 의욕 없이 아기를 가지면 의욕 없는 아이가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그 의학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첼시는 근데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 그 경기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건 다 이긴 경기인데. 다 이긴 정도는 아니고. 아니 다 아니, 이겼잖아요. 그래도 에이 다 이겼다고 영- 보셨잖아요.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형은. 내가? 네. 나는 근데 중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형이 중계하고 저 들었거든요. 그때는 중계할 때만큼은 내가 팬 무심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중계 중에는 아니 근데 그 패스는 결국 로베르토 산체스의 실수인가 아니면 갤러거가 좀 받을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갤러거가 받을 준비를 안 해서 했냐 뭐 요게 약간 작은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산체스 실책이지 그냥. 제가 봐도 그런데 왜냐면 저도 저도 무리한 패스긴 했어요. 그 무리한 패스. 패스가. 그 상황에서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그 사이 전진 패스를 거기다가 넣는 거는 그걸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그 시간대는 어떻게든. 첼시 팬들은 실제로 가서 본 분들은 제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 이제 좀 올라오려고 한다. 아예 다 이긴 경기였고 정말 다 이긴 실제로는. 경기였고 무드릭이 저는 그거 형이 그 되게 재밌게 얘기했잖아요. 가서는 분명히 보고 찼다고 얘기할 건데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근데 실제로 보고 있는 거 보면 또 노리고 찬 것도 같거든요. 딱 골 넣고 또 셀러브레이션도 그 너무 멋지게 셀러브레이션 다 노린 것처럼. 성향이 이제 약간 그런 느낌도 들지. 우리나라 선수로 치면 약간 예전에 이승우 선수. 그렇게 이제 사실 축구 선수가 또 당돌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노리고 찬 건 아니겠지만 뭐 끝나고 나서 난 또 그런 생각했어. 이런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고. 아 예전에 부천 경기 현장에서 봤는데 크로스 같은데 골로 연결이 된 거야. 근데 나는 분명히 그 선수 이름을 까먹어서 그런데 그 선수가 인터뷰할 때 이거 노리고 찼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끝나고 인터뷰할 때 크로스를 올렸는데 바람이 불었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었어. 그래도 시즌 초반에 그 진짜 이 아사리판 이거 뭐야 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 같긴 지금 해요. 뭐 그래서 하지 말라는 하던 거를 이제 안 하니까 음. 코치가 비대치 운영이나 7회래 그리고 뭐 갤러거나 엔수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상하게 자꾸 해서 왜 저렇게 하나 이랬는데 이제 그거 정상적으로 돌려놨지. 그럼 한번 돌려봤나 봐.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했었나 봐. 아니 뭐꼭 그런 사람도 있죠. 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보면 몰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아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야. 똥이 99% 확률이지만 1% 아닐 수도 있잖아. 자, 그럼 한번 보자. 찍어 먹어보는 거지. 찍어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똥이잖아 이러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먹었고.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축구판에서 뭔가 바꾸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있긴 있어.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데 막 농구 전술 보고 그래서 제가 레드불 잡지에서 그때 바이에른에 있을 땐가 펩을 다뤘어요. 근데 그 기사가 진짜 재밌더라고. 펩이 뭐 이렇게 훈련 때 하는 거라던가. 그때도 당시에 사실 최강이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와가지고 물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챔스 우승 못 해가지고 말이 좀 있었지만 계속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고 챔피언스 결승전에서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보면 그래도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퍼거슨 분이 넘어섰다고 고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거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이 아. 끝나면 그냥 25년까지인가 계약이 돼 있는데 저도 그거 원문은 아니고 그분이 스페인어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해변이 좋은 나라에 어디 가서 월드컵에 가고 싶어 한다. 아 이제는 대표팀으로. 네, 대표팀이 그래서 재계약 안 할 것 같다. 양양 괜찮은데. 네? 양양 괜찮은데.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 걸었어요. 지금 양양 양양 핫하고. 지금 펩을 위해서 어. 우리나라 해변 정비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진짜 그만둘까요? 내가 펩이라면 맨시티에선 안 가고 싶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없어. 난 떠난다. 아, 형 떠난다. 네, 왜냐면 다 했잖아.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뭐 영원한 주장이라는 칭호를 받을 때에도 아니 바르셀로나에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그랬는데 세리아 가서 브레시아에서 시작을 다시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바르셀로나 감독으로서 첫 해에 6관왕 했잖아요. 말 그대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우승 트로피는 다 들어 올렸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가려나 봤더니만 바이에른 뮌헨 가고 그 다음에 맨시티로 가고. 근데 이거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거를 계속 찾아 나가려고 하는 유형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러면 진짜 한국이 딱인데. 정말 도전하게 정말 도전하게 적합해 여기.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할 이제 재택 부분은 갈 수 있잖아 우리. 과르디올라라는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이긴 했지만 이게 나이가 들고 하향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이가 들어오는 팀들이 처음에는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브레시아를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도 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감독으로서는 처음에 모든 걸 잃었잖아. 그러니까 제이가 엄청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선택을 했을 때 지원이 잘 되고 모두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클럽. 그런 클럽을 손에 쥐고서 선택을 하더라고. 그러면 대표팀을 선택할 때에도 아마도 월드컵 우승 전력인 팀을 선택하지 않을까. 아, 물론 당연히 그게 가능성 있죠. 음. 그러니까 이제 감독으로서 못 해본 건 월드컵 우승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ICL도 아직 우승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수원에 와서 일단 검증부터 받고. 야 그러면 야 아, 수원이랑 그게 바르셀로나 경기 한번 어. 했었잖아. 그 인연으로 아, 그 수원에 인연으로. 와가지고 한번. 일단 검증부터 수원이 잔류에 성공을 해야 돼. 받고. 아니죠. 2부부터 시작하면 더 스토리지. 아, 2부부터 시작해야지. 더 스토리야. 리그를 어떤 일단 우승할 수 있는지 어. 보기 위해서 일단 북한 4.25 같은 팀 거긴 리그가 없어요. 없어? 북한의 형 4.25는 아마 계속 모여서 훈련할 거예요. 훈련만 해? 훈련만 할 거예요. 펩이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사우디 쪽에서 돈을 엄청 퍼붓겠지. 근데 펩이라면 거기는 오히려 안 갈 것 같아. 재미가 그럴 없잖아. 가능성이 있지. 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저는 도전은 확실합니다. 지금 서아시아세가 막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국가든 클럽이든. 근데 여기 와가지고 혈혈단신으로 아시아 최고에 오르고 클럽 월드컵 우승.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와중에 한국이냐 일본이냐를 그래, 나도 그 선택한다면 생각했어. 일본이 좀 더. 아 일본은 모리아스 하지메 있잖아. 모리아스 하지메 있잖아. 아 대표팀? 대표팀. 대표팀은 한국 와야죠. 아니 한국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수차에 깔렸는데 본인이 코리안 가이잖아 다. 그렇지, 그렇지. 오 코리아 코리안 가이즈. 나를 괴롭히는 코리안 가이즈. 야 여기도 코리안 가이. 더 코리안 가이. 원하더 코리안 가이. 근데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 네. 25년까지잖아. 그 기간 동안 뭐 또 다른 동기부여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니면은 어. 뭐 리그에서 토트넘이나 아스날이 우승하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자극을 또 뭐 딴 이런 데서 줄 수도 팀에게 있지. 패배하면 어. 자극받아서 계속 그렇지. 할 수도 자극받아서 재계약에서 또 거기 홀란 같은 선수나 추가로 몇 명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또 어린 선수인데 가능성을 보이거나 알바레스가 터진다거나 뭐 그래서 선수가 또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고. 근데 펩이 맨시티에서 오래 있었던 맞아. 것도 사실이야. 이미 오래 있었어요 사실. 8년인가 그 있었나요, 팀들에 그래서? 비하면 상당히 오래 상당히 있었어.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어.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 안 해서 그랬던 것 그치. 같아. 맞아, 맞아. 그리고 뭐 내가 저거를 못하고 여기선 떠날 수 없다. 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펩이 바이에른 뮌헨 이끌 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우승을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못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펩이 지봉 잡았을 때 그 전 시즌에 유파 아이켄스가 트래블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래블을 맡은 팀을 트래블을 못 시키면 그건 당연히 실패했다고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 뭐 어려운. 근데 오히려 맨시티에서는 뭐 지금은 펩의 맨시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펩이 2025년에 팀을 떠나면 맨시티의 주축 선수들의 일부도 떠날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그때 되면은 연령적으로도 떠나야 되는 맞아, 친구들이 그래, 좀 맞아. 생길 것 같아요. 2025년에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는 건가? 블라이너가 아마 그때 어. 정도면 네. 2년 후니까 지금부터 꽤 그러면 나이가 이제 내려오겠죠. 왔을 가능성이 좀 있죠. 지금도 이제 부상 당했으니까 또 돌아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잘하겠지만 근데 이제 펩이 오고 옛날에 우리가 EPL 보면서 즐거워했던 게 지금처럼 대단하지 않았을 때도 퍼거슨하고 벵거하고 붙는다. 대단했지. 퍼거슨하고 벵거하고 붙다가 퍼거슨이 한두 번 넘어졌다 일어나가지고 기선을 잡으니까 이번 이제 무리뉴라는 사람이 와서 벵거한테 이제 뭐 관음증 환자다 뭐. 근데 그러면서 EPL 그 감독 대전이 진짜 대박이 터졌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점을 찍은 사람이 이제 과르디올라라서 감독이라면 이제 EPL 와서 당연히 좋은 선수들과 함께 내가 펩을 한번 꺾어보겠다. 내 축구를 선보여보겠다. 그래서 되게 발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들도 그렇게 좀 보세요. 리그를 발전시켰다고 해도 좀 무방한 거죠. 무방한 거죠. 엄청나게. 엄청나게. 왜냐하면 나는 맨시티와 과르디올라는 둘이 너무 잘 만나는 사이거든. 그 전에도 펠레그리니 감독이 있을 때나 아니면 뭐 만치니 감독이 있을 때 리그 우승은 했는데 그 리그 우승의 임팩트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임팩트하고는 좀 다른 게 그때는 아니 돈 쓰더니 우승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 팀이 정말 강팀이 된 것 같아. 설사 한두 번 이적 시장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팀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팀? 브랜드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맨체스터 하면 옛날에는 당연히 맨유밖에 안 떠올랐는데 이제는 빨간색보다는 어쩔 때는 더 하늘색이 더 먼저 떠오를 정도로. 요즘 애들은 맨체스터 하면 맨시티가 훨씬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맨시티 팬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옛날에 잘했다 그러면 책을 보아서 알긴 알지만 감이 전혀 안 오나 봐. 얘는 맨유가 우승한 걸 본 적이 없는 어린인 거예요. 퍼거슨이 떠나면서 리그 우승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런 감독이 좀 있었나요? 이렇게 리그 자체를 리브랜딩하고 팀 자체를 브랜드화해서 그게 퍼거슨이지. 퍼거슨. 리그를 발전시켰다는 큰 범위로 들어가면 퍼거슨이 영향력이.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90년대는 프리미어리그 92년 출범하고 나서 여전히 전체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좀 답보 상태가 90년대 중반까지 갔으니까. 퍼거슨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감독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 벵거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영국의 감독은 보스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특히 빅클럽에서 그 보스라는 개념은 그냥 헤드 코치랑은 완전히 다른 막 뭐 결단을 내리더라도 이렇게 90년대 중반에 퍼기의 아이들 완전히 등용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다 마크 유준이 뭐 폴 인스니 이런 선수들 다 정리하고 기존에 올라왔던 어린 선수 중에 라이언 긱스 거기에 플러스해서 베컴 스콜스 뭐 완전 팀 스쿼드 체질을 바꾼 거지. 근데 당시만 해도 그때 이렇게 전체적인 그 여론 자체가 그때 분위기가 그런 거지. 야 저런 어린 선수들로 뭘 하냐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렇죠. 어린이를 우승할 수 없다. 그치? 네. 저런 애들 꼬맹이들로 뭘 축구를 하냐 근데 바로 우승했지. 퍼거슨은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아스날에는 외국인 감독 J리그를 맡던 벵거가 들어오고 그래서 외국인 감독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 선수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차근차근 들어오면서 하면서 사실은 리그의 경쟁력이나 전체적인 어떤 산업화 또 인터내셔널화가 진행된 게 퍼기가 만들어 놓은 게 크지. 왜 그러냐면 그때 팀도 바꿔놓고 99년에 트래블을 시키고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경쟁력을 확 끌어올린 이후에 2000년대부터 중계권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리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준 감독은 퍼거슨이 그건 대표적인 거 맞고 벵거도 사실은 마찬가지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과연 퍼거슨이 먼저 바꾸긴 했는데 벵거라는 일종의 일생의 숙적이 그때 나타난 거잖아요. 90년대 말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 조금 프리미어리그가 그 정도로 발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라이벌리가 라이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으니까. 같이 발전한 거고 또 그런 형태의 감독은 지금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퍼거슨이 27년 동안인가? 그지? 거의 40개 가까운 트로피를 들어올렸어. 그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야. 네네. 27년이면 지금 펩은 8년인데 벌써 내후년에 그만둔다 그러지. 그 당시의 개념은 감독이지만 감독의 입장과 구단을 끌고 가는 경영진의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석에서도 구단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기가 감독한테 있었던 거지. 보스의 개념.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세대 교체들을 하잖아. 2000년대 초 또 루니 들어오고 호날두 들어오고 하는 또 시대 뭐 이때 또 하나하나 또 스쿼드의 체질을 바꿔주면서
쭉 끌고 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쿼드의 구성, 또 경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오래 갈 수 있는 당시의 문화였고 벵거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감독은 그냥 감독인 거야. 그래서 감독으로 팀을 잘 전술적으로 꾸리고 좋은 팀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면 그 이후의 동기부여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왜? 자기가 뭐 경영을 해, 뭐 전체적으로 뭘 관여를 해. 그런 옛날의 분위기는 아니잖아. 헤드 코치로서 나 임무는 이제 트래블도 달성했고 끝났구나. 그러면 다른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는 거지. 퍼거슨 감독 관련 다큐멘터리 봤을 때 퍼거슨이 구단 관계자 이름을 다 외운대.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경호원이든 아니면 뭐 수위든 다 인사를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야. 이름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을 만든 거지. 퍼거슨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리고 맨유 유스팀에 있는 젊은 선수들 경기 보러 가서 그 선수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 오늘 이런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조언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자양분이 됐던 동기부여. 아니 퍼거슨 감독이 나를 알아? 막 이런 거지. 그러면서 막 성장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퍼거슨 감독은 우리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감독 그 위에 이제 전체적인 관리자 느낌, 보스 느낌이 이제 강한데 벵거 감독은 어떻게 본다면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프리미어 리그에 많이 가져온 뭐 식단이라든가 식단. 아니면 뭐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명 생각나는 건 시메오네 감독도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물론 시메오네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했지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격한 다음에 자리 못 잡고 있을 때 지붕 잡아서 이 팀을 라리가 우승까지 시킨 감독이잖아. 그것도 2번이나. 그거를 봤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도 리그에도 영향을 줬고 한때 라리가의 많은 팀들이 강팀을 상대하면 무조건 두 줄 수비.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만들고. 재미없게 만든 사람이 시메온, 그러니까 물론 이 다중적인 의미겠지만 시메온에 때문에 라리가가 재미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긴 했죠. 그리고 이런 감독들은 좀 장기간 팀을 이끌면서 하나의 그 전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고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퍼거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석 코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벵거 감독도 그때 표현으로 하면 대륙 축구를 갖고 오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마 시메오네 감독도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두 줄 수비로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거두기란 상당히 어렵구나. 왜 그러냐면 사실 두 줄 수비가 힘을 발휘할 때는 역습에 의한 득점 그리고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발휘했었거든. 근데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역습에 대해서도 상대가 미리 라인을 내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그럼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 능동적으로 팀을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352가 나왔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지금은 뭐 1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도 심지어 골도 많이 넣어. 감독도 하나의 뭐 전술이라든가 뭐에 대한 고집이라든가 축구 철학은 있을지언정 거기서 조금씩 현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면서 좀 리그를 주도해 나가지 않았나 그런 감독들이. 이걸 벗어나는 감독이 대단한 거예요. 시메오네 감독은 그걸 해냈어. 벗어나는 거. 왜냐면 그거를 못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틀을 못 바꾼다. 그걸 못하는 감독들이 이제 뭐 콘테나 무리뉴 이런 감독들은 큰 성공을 거뒀지만 못하잖아. 어제 나를 이기려는 노력이란 어제 나를 하고 갈라서는 노력 안 한다. 하겠죠. 할 거야. 그 사람들도 다 할 텐데 그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하는 거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하던 거 비슷하네. 약간 이 정도. 시메온에가 이제 펩 가면은 여기 오면 되겠네. 아 근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번 해봐라.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 끝나고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할 때 맨시티에 남는다면은 아마 정말 그 퍼거슨 왕조처럼 과르디올라 왕조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가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한 20년 이끌면서. 근데 그분의 특성상은 지금도 오래 있어서 그럴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각 리그에서 이렇게 리그 전체를 바꾼 감독들이 있었어요. 콘테. 콘테? 콘테가 리그의 리그 판도를 판도를 바꿨죠. 3백으로? 왜냐하면 그때가 유벤투스가 강등당했다가 올라오고 나서 계속 빌빌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러던 시절에 팀을 딱 맡아서 갑자기 무패 우승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유벤투스 9연패의 시초가 된 거죠. 콘테가 어떻게 보면. 아. 그때 무패 우승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의 유벤투스는 없었을 거예요. 아. 그렇게 따지면 스페인에서도 몇 명 있는데 일단은 데포르티브의 이루레타 감독. 이루레타 감독이 4-2-3-1
바탕으로 해서 라리가 우승하면서 라리가 쪽에서 4-2-3-1이 엄청 유행했어요. 그때 또 넘버 10의 시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발렌시아의 베니테스 감독 같은 경우도 끈끈한 축구로 또 발렌시아에서 우승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판도를 바꾼 거죠. 양강 구도에서 상강 구도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4-4-1을 엄청나게 유행시켰고. 그러니까 콘테도 비슷한 게,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주로 이제 백스를 썼었고, 그러면서 뭐 마짜리 감독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스리 많이 쓰면서, 그 백스리가 이제 이태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미 유럽은 다 4-2-3-1 형태에서 한 번 더 지나서 4-3-3도 거쳐가고 이렇게 백포가 다 주도적이던 그 시절에 이태리 내에서는 거의 절반 팀들이 다 백스리를 쓰던 게 콘테 감독의 영향이 그것 때문에 엄청 K리그에서도 최용수 감독도 스시백을 썼죠. 그리고 첼시 가서 우승했어도 아니 콘테 벵거 찍고. 같은 사람도 백스리를 네.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어쨌든 그 임팩트가 그냥 대단했어요. 감독님이 경기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카톡을 나한테 자주 하더라고요. 최영수 감독. 그때는 콘테 쪽을 벤치마킹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 와일더의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힘드셨어. 좌우 스토퍼들 공격하다 전진시키는 보고. 거. 저는 그 가르디올라 보면서 왜 리그 발전을 생각했냐면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탈리아 감독들이 잘하면 이탈리아 감독들이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해. 뭐 스페인 감독들이 인기 끌어. 포르투갈 감독들, 독일 감독. 근데 가르디올라가 정점에 오른 이 순간은 가르디올라의 축구가 일종의 교본이고 어느 나라에 있던 잘하는 친구, 그 데체르비도 그렇고 심지어 포스테코글도 그러잖아요. 저 축구. 그러니까 다르게 운영하진 하지만 나에게 영감을 주는 거는 그 나라에 상관없이 일종의 교보제가 된 느낌이라서 옛날하고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거는 퍼거슨 감독이랑은 좀 달라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구단에 있는 파트들 중에서 축구라는 부분에서 딱 중심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게 거의 극대화된 느낌? 아마 이 이후로도 아마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감독은 없을 것 같은데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끈 팀들의 축구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이 축구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을 경기장에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것도 매우 퀄리티가 높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과르디올라라는 브랜딩 자체는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됐고 그 브랜드를 봤더니 실제로 그럴만하다 라고 느낄만하게 계속 축구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되게 맨시티도 바이언 시절 사실 저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축구적으로는 실패야. 근데 축구 외적으로도 실패였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바이언이 아마 그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외부적으로 주목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맨시티는 뭐 대성공이죠 이미. 이미 7, 8년 동안 계속해서 과르디올라라는 브랜드 그리고 또 스토리가 얼마나 좋아. 챔스 우승은 못해 계속. 그것도 스토리가 좋은 거야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대단한 감독이 우승을 못하네. 그것도 뭐 딴 생각하다가 무슨 오버띵킹하다가 망하네 막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근데 언젠간 되겠지. 근데 언젠간 됐잖아. 근데 트래블 달성하면 그런 거잖아. 해피엔딩이 되면서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2025년까지 뭐 이번 시즌, 다음 시즌 이끌 때 한두 번 미끄러지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올해 당장 2연패 하니까 벌써 이거 맨시티 약한데? 막 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프리미어 리그에 좋은 감독이 너무 많으니까 지난 경기는 뭐 맨시티 대 브라이튼 호번 알비온이지만 펩 대 데체르비다. 아니면 뭐 이제 펩 대 뭐 포스테코글루다. 펩은 뭐 그리고 이제 가장 숙적인 클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르디올라 갔어. 나는 클롭이 되게 서운할 것 같아. 클럽도 따라갈 수도 오래 있지. 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네. 좀 뭔가 감독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펩이 어떻게 보면 감독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공공의 적이지. 가르디올라를 넘어서면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지금은 클럽이 제일 사이클이 한 바퀴 네. 돌아서 축구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술적으로 상징적인 시기들의 감독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축구를 끌고 왔던 건 사실이잖아. 토탈 풋볼 시절부터 네네. 미엘스 시절 또 그 제자인 요한 크루이프의 펩 가르디올라까지 그 토대가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유형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을 시켜온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전술적으로는 최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구조까지 간 것 같아. 여러 가지를 다 써봤잖아. 또 근년에 한 10년 사이에 인버티드 풀백, 또 최근에 센터백이 중간에 올라가는 형태,
또 포스테콜로처럼 아예 2명 놓고 2-3-5 형태. 기본적으로 이 3-2-4-1이나 3-3-3-1이나 과거의 토탈 풋볼에 기반한 그러한 컴팩트한 운영과 기본 철학을 근간으로 하되 이러한 축구들의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펩은 거기 끝까지 계속 무언가 해보려고 한 아이디어를 내서 냈고 그 밑에 이제 그 펩을 보고 많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차용한 데즈르비나 뭐 여러 포스테콜로나 여러 유형의 감독들이 나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내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맨시티에서 한 2005년까지 정도 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영향을 끼칠 만한 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기는 쉽지 않겠다. 맨시티에서는 요 정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구조에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 양반은 옛날부터 계속 전술적이나 이런 부분 후안마 리오 코치 때문에 멕시코 가서 또 보고 공부하고 했듯이 여러 전술 형태나 이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약간 탐험가 모험가 기질이 있잖아. MBTI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 여기서 지현이 형한테 MBTI를 들을 줄이야. 뭐 T야 T. T야? MBTI 뭐 그런 거 있잖아. 모험가 뭐 무슨 형 뭐 이런 거 지네는 있잖아. 한국에서 화장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떠나도 그 자리를 그 정도의 축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가진 많은 감독들이 이제는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또 여전히 또 좋은 새로운 명장의 구조들이 형성이 되겠지. 사실 현대 축구에서 새로운 전술이란 없죠. 그쵸? 어떻게 본다면 낯선 전술이 있을 뿐이지 누군가가 한두 번들은 써봤을 법한 전술들이 우리에게는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전술이라는 거는 그게 시초가 누구야? 짠! 하고 개발을 했어? 이 전술. 이런 전술은 없었지. 과거에 토탈 풋볼도 미엘스가 개발해낸 건 아니거든. 그 전에 이미 페이노르트가 토탈 풋볼을 강하게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체계화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미엘스는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한때 와 저런 거 획기적이네. 뭔가 했던 감독들의 시대의 장점들이 지금은 이미 다 보편화됐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특출나게 누가 나와서 새로운 어떤 레볼루션을 하기에는 이제는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누가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또 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펩이 또 그래? 근데 어려워 만약에 보이긴 하지. 펩이 대표팀 지봉 잡고 월드컵에서 뭔가 획기적인 걸로 우승하면은 또 할 수도 또 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거는 전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고. 대표팀 운영이란 거는 또 펩이 가지지 못한 본인은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어떤 동기부여적인 측면. 거스 이딩크가 우리나라 4강, 호주 16강, 또 유로 2008에서 러시아를 4강까지 끌고 이랬던 힘에는 그 사람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 이렇게 동기부여, 또 멘탈리티에 대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장악도 잘하고. 장악을 잘하잖아. 대표팀은 그러한 정도가 필요하거든. 근데 펩은 팀을 하나하나 설계해서 만들어가는데 능하지만 과연 대표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멘탈리티까지 쫙 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본인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테스트해보고 싶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아마 대표팀에 대한 욕심도 스스로 있지 않을까. 해운대 좋은데. MLS도 저 생각해봤는데 선수 펠레가 있었다면 이제 메시가 있었다면 감독으로 가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과연 만족스러울까? 펩 같은 사람이 클럽팀에서는 이러죠. 그죠? 클럽팀에서는 사실은 아니, 거기는 갈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어요. 정말 클럽팀에서는 이룰 거 다 이뤘는데 만약의 경우 욕심이 좀 있다면 그 이탈리아 무대에서 한번 트래블을 달성해보자. 선수로서는 사실 이태리에서 성공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지금 심정은 나는 그때도 기억이 해변이 있는데 골프장 좋은데 네. 골프장도 있고 그거 다 한국인데. 그렇게 본인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어디 가서 머리도 식히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조금 정치도 즐기고 공도 치고 절철하게.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 같은 거 운영해도 되고 하는 정도의 나라 그런 나라라면 아무래도 뭐 유럽 쪽 좀 남쪽에 있는 팀들 그리고 너무 고민되면 고향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네? 자꾸 이게 바르셀로나 뭐라고. 아니 차비가 있는데 지금 어떡하고요. 걔는 계승을 못해 지금. 걔는 그런 줄 알았어 지금. 걔는 계승자가 아니라고. 아니 근데 그래도 리그 우승도 했고. 리그 우승도 했고, 뭘 바라고 끝이야. 지금 성적도 그렇게 나쁜 리그 우승 편도 아니고. 끝이야. 그러면 K리그에는 있었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승을 하건 못하는 건 K리그에 뭔가 빵 하는 충격을 줬던 감독들이 있었나요? 리그 판도를 바꿨던. 디포니 씨. 니폼니시 니폼니시 감독이
임팩트가 부천에 있을 때 리폼니 씨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당시에 윤정춘, 뭐 윤정한, 남길, 최윤경 남길, 여러 거기 감독들이 많이 나왔죠. 김기동 감독도 어쨌든 부천 출신이고. 김기동 네. 뭐 다 거기 멤버들이 당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임생, 강철, 맞네. 많아요. 실제로 이제 당시에 그거는 유럽에선 기본이었는데 이렇게 전술판을 가지고 이렇게 선수들한테 전술적인 얘기를 하는 감독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선수들은 학창 시절이나 우리 한국 코치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거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 신세계와 같은 그러한 지도법을 보고 아마 또 많이 감명을 받았던 거. 더 과거로 가면 K리그는 아니지만 올림픽 총감독을 했던 크라머 감독. 크라머 감독은 이미 유럽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이미 최고의 전술을 다 써봤던 감독 아니야. 하긴 그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 서정원 선수부터 감독부터 해서 그때 멤버들이 크라머 감독에 대한 인상이 좋고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2000년대 한 6년 7년으로 오면 외국인 감독 중에는 내 기억에는 뭐 예를 들어서 파리아스 비효율적인 백패스 하지 말아라. 그래서 포항은 훈련할 때 백패스 금지였지. 그런 축구가 또 한때 백패스에 대한 어떤 논란 그 얘기가 한때 있었고 그때가 사실 황금기였던 게 파리아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귀네슈도 있었고 귀네슈도 차범근 감독도 그때 마지막 우승을 했었고 그때가 제가 보기에 2000년대 후반이 K리그에서 그래도 감독들이 가장 막 터지게 싸웠던 거의 마지막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이정효 감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게 기대가 돼요. 들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네가 결정해. 네가 거기 제일 전문가니까 네가 거기 결정하고 공격 그거에 대해서 엄청 또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김기동과 그 이정효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서 싸워주느냐에 따라서 2020년대 이 중반도 정말 재밌어질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광주가 2위를 한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광주 팬뿐만이 아니라 K리그의 모든 팬들이 인정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을 보고 다른 감독들이 약간 자극을 받는 듯한 느낌도 좀 들더라고. 이번에 안산 경기 갔는데 물론 이제 김천에게 3대7로 크게 지긴 했는데 임관식 감독도 이정효 감독 얘기를 하더라. 그 동기잖아요. 동기야. 네, 그래서 동기라.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K리그2에 있는 팀들, 특히 또 승격하는 팀들에게도 엄청나게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를 과거를 생각하면 그 이정효 선수 부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선수 시절에 가서 만나면 이정효 선수가 되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난 그 당시에 프리미어리그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06년 7년 부산에 있을 때 임관식 선수도 그래 만나면 되게 해외 축구 얘기부터 하고 프리미어리그 얘기하고 원래 선수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내가 잡지 기자 팀장으로 취재를 하러 가는데 먼저 다가서지 않거든. 먼저 다가선 되게 대표적인 선수들이야. 이정효, 임관식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법 내가 보면 감독이 돼서도 적극성이 있고 지금의 감독은 벌써 한 2, 3년만 뒤처지면은 과거로 치면 거의 10년 뒤처지는 거라고. 되게 요 시기가 그런 것 같아. 한 5, 6년 사이에 되게 짧은 시기에 수많은 어떤 그 전술적 어떤 철학이나 전술적 패턴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흡수하고 본인의 것으로 또 창의적으로 만들고 하는 계속 업데이트 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요즘 K리그 감독들은 예를 들어서 한 4, 5년 본인이 그때 요거 썼을 때 됐던 거 그거는 지금의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추세로 치면 10년, 20년 전 전술처럼 느껴지는 거야. 정말 고립적. 그거를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그렇게 속도로 해야 느껴질 때가 되는데 있죠. 이미 지금 축구는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데 늦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마무리해주면 포스테코글루도 호주 우승시키고 아시안컵에서 우승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승시키고 J리그 와가지고 성공하고 셀틱 가서 셀틱 성공하고. 갔다가 여기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J리그가 되게 활기를 띠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 감독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전술적으로 뛰어난 호주 감독들에게 뭐 이름값은 떠나가 호주가 사실 뭐 축구가 우리가 아는 사람들 정도 아니면 유명한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도 돈이 문제라거나 그런 거라면 그런 오히려 호주나 이런 사람들의 전술가를 두세 명 정도 데려오면 리그가
사실은 이종효 감독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10,000명이나 들어왔는데 뭔가 다시 올만한 걸 보여줘야지. 분위기 좋다 이게 아니라 좋은 네. 재밌는 축구하는 감독들이 왔어요. 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형 말대로 자극을 받고 있을 텐데 이정효, 김두기동 한두 명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감독들도 와서 여기 막 북적북적하네. 그리고 외국인 감독들은 어쨌든 여기에 모두가 똑같지만 언제 짤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거를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1분을 이렇게 끝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좀 와서 리그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좀 들어왔는데